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방송 순서인데요. 일부 코너명 일석이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일석 기자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갑자기 일석이조가 됐어요? 아, 일석이조가 아닌가? 일사천리지. 야, 일사천리구나. 헷갈려. 일사천리. 예. 요즘에는 진짜 너무 이슈가 많아서 그러게요. 이게 매일 방송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방송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 한 번 일지라도 뭘 해야 하나 막 망설이게 되는 막 난감할 때가 있을 예. 것 같은데 우리 방송을 시작한 뒤에 예. 지금 거의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터지잖아요. 예. 매일 해도 모자랄 정도야. 네. 그 속보성 이런 이슈들이 워낙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들만 좀 선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수요일 날 코너는 좀 이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네.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또 정치 이슈를 함께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예. 정치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좀 구독자가 8만 4천 정도 되는데 네. 아직 10만 명 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달 중순 18일이면 2달이 되는데 2달 내에 10만 명을 좀 구독자 돌파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를 좀 해주시면 원래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10만 될 거라 내가 그랬는데 예, 확실히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볼튼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마이클 볼튼? 존 볼튼? 예. 회고록을 냈는데요. 네. 이제 그때 피곤했죠. 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상 뭐이 보수 언론에서 막 떠들고 우리가 좀 났던 부분은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지난해 이제 곧 1년 돼가네요. 그 판문점 북미회담, 북미회담 때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만 만나려고 그랬는데 네.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끼려고 그래서 막 걸쳐 싸웠다. 이 부분만 짜증이 나고 청와대에서는 사실과 다르지만 뭐 일일이 따지지 않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게 짜증이 났는데 그 외의 내용들은요. 요즘 또 이제 이 언론 논조가 확 바뀌지 네.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했는지 네. 볼튼 회고록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귀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잘 아시겠죠. 이제 그 볼턴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지금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고요. 네. 매파죠, 매파고 네오콘. 네오콘이고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책승 목적을 보면 장사꾼이다. 돈 벌기 위해서 한 거고 누가 봐도. 그리고 사실 왜곡도 상당히 많고 주관적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그것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제 그래야 책이 또 팔리니까 예. 센세이션해야. 그런 점도 있고 네.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좀 긍정적, 좀 좋은 쪽으로 보면 지금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이 각축전을 벌이는 그 세력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했고. 예,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오콘으로서의 시각. 그러니까 이제 존 볼튼이 네오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오콘적인 시각으로 보면 트럼프는 장사꾼이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오콘 중에 가장 핵심인 존 볼튼이 트럼프를 추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장사꾼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볼튼이 책 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나 지나 똑같지 뭐. 이제 거기에 있는 시각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공감을 하건 못하건 네오콘들이 무슨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네오콘에 대한 이 관찰을 하는데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맨 장사꾼밖에 안 되는 트럼프. 그다음에 자기들의 구상에 따르면 미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가운데 종속 변수에 불과해야 할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의 his own way, 또 his creation 이 나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애를 먹었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이 책이 주는 교훈 또 지금 많이 또 공감되고 있는 교훈은 이거 같아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력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뭐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제 특징 한 5가지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말씀하셨던 운전자론 굉장히 충실히 했다. 예. 줄기차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동해냈다. 예. 고비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팩트가 확인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척 신뢰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좌초 위기에 빠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네.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했다. 네. 이게 드러났죠. 더 이상 핵실험 없을 거다. 그리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비핵화하겠다. 네. 김정은 직접 언급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네 번째로는 미국의 백악관, 조약, 네. 이런 사람들의 한반도 평화,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 이게 있다. 그것은 김진양 이사장이 지난번 왔을 때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 이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이 부분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대로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베 방해 공작, 이게 굉장히 집요했고, 네, 그게 제일 크게 보이죠, 이 책에서. 네, 볼턴과 진짜, 짝짝꿍. 예, 생각한 건 이상으로 네,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네, 방해 공작을 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턴의 왜곡된 주장도 많고 부풀려진 것도 많지만 그 안에 이렇게 뭐랄까요, 진실이 많이 드러난 면도 있거든요. 그 그렇죠. 측면이 아까 이런 내용들이고, 네. 대통령의 오히려 미담이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 측면에서 다른 한편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총의를 모아야 되는 것은 운전자론이라는 것이 운전자 역할이라는 것이 속 시원하지 않다. 안전 운전해야죠. 팍 밀고 나가길 바라는데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아직은 그 정도 힘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속 시원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럼요.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게 미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되는 게 바이든 되는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렇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예,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대선은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지, 지난번 김갑 선배는 나한테 미국 대선 도와주러 가자는 거야, 트럼프. 그런데 난 트럼프 사실 못 마땅하거든. 근데 이번에 보면서 이걸 좀 도와주잖아. 예, 어떻게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미국 내 상황만 보면 트럼프가 되면 안 되거든.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또 처지만 놓고 보면, 한반도 상황만 놓고 보면 또 트럼프가 나은 것 같고. 그렇죠. 그 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고 긴장이 유지되길 바라는 이런 구도에서 트럼프가 돈 많은데, 네. 저한테 좀 돈 좀 주면 제가 코치 좀 해줄 텐데, 돈을 안 주네, 이 사람이. 실제로 별로 돈도 없다는 아, 그래요? 빚만 많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볼턴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잘 써야 한다, 잘못 쓰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참 의미 있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공직에 몸담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밀, 비밀, 이런 것들은 사실 죽을 때까지 묻고 가야 되나? 예, 그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많지만 그 측면에서는 이제 볼턴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신뢰의 문제. 예,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청와대가 이걸 일일이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네. 이 반박하기 시작하면 외교 문제가 비화됩니다. 그렇죠.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래서 네. 틀린 것도 너무나 많지만 이 사안 자체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톤 조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참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 그 청와대가 이제 또 그 볼턴에서 북한으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청와대의 대응이 또 제가 아까 이제 속 시원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뭐가 팍 치고 나가고 미국을 확 무시하든지 북한을 확 까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인정한다면 상정한다면 정말 정교하게 그러니까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엄청난 담화를 발표하는 걸 시작돼서 뭐 이런저런 일이 계속 펼쳐져 왔는데요. 그때 청와대가 대응한 것은 정말 정교하게 대응을 해왔어요. 여기에 이제 볼턴 회고록까지 겹쳐져서 17일 날, 지난 17일 날 이게 이제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에 다음 책임은 총참모부에 넘긴다 하고 나서 바로 총참모부가 뭐저 개성하고 금강산에 군사 이렇게 전개하고 비무장지대에 군사를 투입하고 등등등등 이제 내게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군사중앙위원회를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그걸 보류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짧게 원래 그런 역할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너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핸들링 나와서 주재하는 게 너무 좀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게끔 청와대가 조심스러우면서 격을 잃지 않으면서 정말 잘 핸딩을 해왔어요. 저희 이제 하나씩 조금 매듭을 지어봅시다.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볼튼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중권 교수 잘 아시잖아요. 진중권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든 데 다 끼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시각 가지고 비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독서를 퍼붓습니다. 저는 볼튼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각, 편협된 시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볼튼은 진중권하고 유사한 사람이다. 장사하는 거다, 자기 장사. 해서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남북관계 지금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남북관계에서 아쉬운 대목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왜 터졌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남한 정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서 폭발한 건데 아쉬운 건 뭐였냐면 징후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당했죠. 작년 10월에. 이때 원래 남북관계가 정상적이었으면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을 겁니다. 조문단으로. 근데 오지 않았죠. 오지 않고 조하하고 조이문만 보냈거든요. 판문점에서. 그래서 윤건영 실장이 당시 수령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때 사실은 적시로가 켜졌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판단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풀 건지 그 전까지만 해도 북미 관계가 노딜로 끝나면서 하노이회담 요 부분 막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때부터 뭔가 타깃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북한의 정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산림협력, 뭐 대동강의 수질 개선, 대동강 수질 개선은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하면서 했거든요. 한강과 비교하면서 저 김정은 위원장하고 밥 먹으면서 그때 평양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고, 산림협력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북한이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어떤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통일부에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가 반통일부라는 비판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뭐 하려면 다 컷시켰거든요. 이거 막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난 거는 저는 잘한 결정이다. 지극히 상식적 결정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을 북한에서 유심히 볼 겁니다. 그리고 전단 뿌리는 거 적극적으로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막고 강원도도 막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뭔가 입법을 통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강한 어떤 불만을 표출했는데, 극단적인 불만을 남한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걸 발표를 딱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 답을 준 거죠? 그 답을 준 겁니다. 그 답을 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논란을 벌일 생각은 없지만 통일부가 잘못했죠. 그런데 통일부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걸 잘못했느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통일부를 뭐 늘공이라고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통일부의 주력들이 다 참여정부 때 실무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명박근혜 때 핍박을 받으면서 버텨온 것이 지금의 통일부예요. 아니 근데요, 실제 저도 그 민간 그 대북 교류 사업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통일부는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너무 봐서,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깨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통일부가 받게 한다는 얘기. 통일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좀 그렇게 들어서 워킹그룹 같은 경우도 통일부가 몇 번 비토를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의 징후를 우리 대통령 일찍 파악을 해서 올 1월 올해 1월에 신년사부터 시작을 해서 신년 기자회견 등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그 이제 워킹그룹 차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사를 계속 개진해 왔는데 그게 안 됐던 아니,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은 학계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되면 안 돼. 예. 사실은 이거는 정치인, 힘 있는 정치인이 가서 그건 맞습니다. 틀어지고 예. 청와대도 설득할 거 설득해서 미국도 설득할 거 안 되면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예. 지자체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어주고 예. 그래서 뭔가 정치력을 발휘할 이 부서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체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라서 정치 의원들이 입각을 하죠.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장관하면 되게 막 욕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쭉 보면 정치인들이 장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료라는 것이 또 우리 개혁 정부와 개혁 정권이 부딪혀야 될 또 하나의 상대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도 실제로 임종석 실장이 있을 때만 해도 이게 이 한반도 평화 문제,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이게 안보실장한테 모든 걸 맡겨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노영민 실장 체제로 되면서 사실은 그 북미회담이 또 공교롭게 결렬이 됐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그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수면 아래로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 경제 문제라든가 다른 중요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싱을 좀 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안보실장 위주로 좀 점검이 이루어지고 국정원장 뭐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조금 임종석 실장 시절보다는 이 그립이 좀 약해졌어요, 사실은. 청와대가 틀어지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노영민 실장이 좀 더 그립을 장악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훈 원장이라든가 정경 실장 같은 게 이제 오래되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을 좀 교체하는 게 맞는데 한꺼번에 싹 교체하면 또 이게 굉장히 삐그덕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님이 고심을 하고 단계별로 하나씩 뭐 해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 1월부터 코로나가 큰 변수였고요. 이제 우리 정부가 코로나 외에 다른 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 일변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딸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가 환경이 상당히 마련돼 있어서 그렇게끔 구조가 또 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또 우리 김진양 이사장을 7월달에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대북 문제는. 자, 김경수 이재명 지사 예.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자세한 내용 들어가면 너무 간단하니까 다 핵심만. 아실 네, 핵심. 테고 11월 9일 2016년 11월 9일 8시 7분에서 23분 예. 이 시간이 중요한데요. 딱 요 시간에 네이버 로그인 기록상으로 볼 때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딱 박혀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럼 이 시간에 김경수 지사는 그 시간에 밥 먹고 브리핑했을 시간이다. 네. 그러니까 그 시연회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주장이었고 네. 특검하고 드루킹은 8시까지 밥 안 먹고 7시에서 8시까지 브리핑하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이 시연회를 봤다는 것을 1심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밥 먹은 게 중요한데 네. 이게 8시까지 7시에 도착해서 8시까지 빼도 박도 밥 먹었다는 증거가 확인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식당 주인이 진술을 했죠. 예. 법정에 진술을 해서 이거를 싸갔다. 포장을 해갖고 해서 그다음에 가져갔고. 드루킹과 부인의 텔레그램도 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재판의 큰 축이 검사들이 그동안 특검이 주장했던 게 무너졌어요. 사실은 예. 무너졌고 아마 멘붕에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예. 특검 자체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밥 먹었다 안 먹었다가 지금 진짜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는데 네. 예. 그걸 드루킹 측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워낙 말이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죽하면 판사가 화가 나서 위증죄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드루킹 일당들이 수시로 입장을 계속 바꿔왔기 네. 때문에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까먹었고 네. 또 이번에 아까 식당 주인의 결정적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수 재판은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7월 20일 날 이번 다음 달이죠. 7월 20일 날 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 측에 제가 재판 끝나고 박시영 TV에 좀 나와달라. 그래서 아직 답을 못 들어서 내일 김경수 지사한테 직접 전화하려고 합니다. 나오시겠죠 뭐. 재판 그래서 받고 나면 나도 재판 뭐. 잘 마치고 네, 재판 저녁에 끝나고 좀 해야지. 저희 TV에 좀 나와 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재판 좋겠습니까? 때문에, 재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네, 아니야 지금. 김경수 지사님 이 방송 들으시면 내일 연락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나와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부, 4명이서 하는 소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이 내용도 아시겠지만 소부의 경우는 전원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전원합의체에서는 19일 날 전원합의체 재판을 열었는데 심리를 했는데 보통 한 번 심리하고 결정을 할 텐데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아니면 끝내자. 또 거기서도 합의가 안 돼서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2심 판결을 뒤집냐 마냐는 것인데 그대로 인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복잡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소부 네. 그 4명이 재판하는 가운데 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3대 2일이었다. 그러니까 3명은 무죄 쪽, 1명이 유죄 쪽을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밖에 흘러나왔어요. 사실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은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소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전원 합의를 같이 해줘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됐어요. 예. 이거를 대법원 전원 합의체 13명이 판결하는 전원 합의체 넘기면 다수결로. 다수결로 하되 소수 의견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 나는 유죄다. 만약 그게 소수가 나왔다면 유죄 근거를 기록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소부 4명이 했을 때는 그걸 남길 수가 없거든. 합의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제 넘긴 거고 그 흐름을 볼 때 이재명 지사의 재판의 결과는 유무죄가 여전히 반반이긴 합니다만 무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주변에 여의도에 도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흐름은 좀 그렇게 가고 그렇게 있는 거죠. 가고 있고 7월 16일 날이 열릴 수도 있고 8월 달에 열릴 수도 있고 뭐 연말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소부에서 4명이 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이미 그 심리가 다뤄졌거든요. 예. 그 내용을 공유하고 예. 뭐 한두 달 뒤에 늦어도 한 8월 달 정도는 이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너무 길어진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결정만 하면 되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경수, 이재명 두 분의 지사의 재판 좀 막바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대법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그 중요한 판단 변경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인데요. 네.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이 선거법에 대단히 많이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적 이론도 있고 네. 지금 너무 과하다는 법적 이론도 네.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김경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네. 각자 판단은 다 다르겠죠. 또 유력 대선 주자군 중에 다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민주당 전체 틀로 보면 무죄 받는 게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그 재판 결과를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얘기를 좀 네. 해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는 해. 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윤석열은 지는 해다. 예. 근데 이제 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해찬 당대표가 함부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관련해서 서른 의원이 한마디 했잖아요. 네.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 네. 이게 속 시원하게 얘기한 건데 이게 그닥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이해찬 당대표가 판단한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슈를 빨아가니까 그리고 너무 늘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꾸 윤석열을 거론하면 할수록 윤석열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는 것이고 그걸 적절하게 그런 시각과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시각이 적절하게 지금 조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은 지는 해라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때문에
굳이 지금 시기에 윤석열을 자극시키거나 보수 진영을 자극시킬 필요 없다라고 정무적 판단한 거다. 이해찬 그렇죠. 당대표가. 왜냐하면 지금 띄워주는 것도 띄워준다고 뜨는 것도 아니야. 윤석열 뜨는 것도 아닌데 서서히 지금 맛이 가고 있는데 굳이 괜히 윤석열 거론해서 저쪽 진영을 괜히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윤석열을 때리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 코너에 몰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뭘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장모 사건 보세요. 친정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죠. 채널A 검언 유착도 MBC가 보도해서 그렇게 알려졌죠. 그다음에 뭡니까? 또 한명숙 사건도 뉴스타파 열심히 취재해서 증언자들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 뉴스타파에서 보도. 이거는 민주당이 뭘 한 게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한 게 아닙니다. 여권이 뭘 한 게 아닙니다. 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지금 시기에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느낌만 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윤석열은 지금 맛이 가고 있거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정무적 판단을 이해찬 당대표가 저는 내렸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말씀을 이제 하시겠지만 뭐 반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딱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반반 나왔다는 거에서 난 뭘 느꼈냐면 그래도 국민들이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검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이 아직은 있어요. 그런 것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최근에 사태에서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찌질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신뢰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도 윤석열이 하는 게 너무 찌질해. 하는 것들이 막 시원시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세 달 정도 있으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 조사하면 아마 30% 그렇죠. 네. 확 떨어질 겁니다. 지금 45대 45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했던 한동훈 문제 드러나고 네. 채널A 건 이제 드러나고 한명숙 건 드러나고 장모 건 드러나고 조국 정경심 재판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했다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두세 달 흐른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45% 택도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긍정평가 뭐 한 30%대로 확 주저앉을 겁니다. 원래 이제 임명 당시에는 50대 35였거든요. 50이 네. 긍정평가였고 35가 비판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45대 45로 바뀐 거고 진보층과 보수층이 입장이 전혀 이제 그때랑 정반대 상황이 된 건데 어쨌든 윤석열은 존재감도 없고 이제는 국민들도 제 식구 감싸기, 진실을 감추려 술수를 부리고 있다. 표리부동의 전형이 아니냐, 꼼수의 대가다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키워줄 필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다그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예. 저는 생각. 그러나 저는 그런 입장이라서 가령 뭐 윤석열이 하는 짓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하지만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진 분은 자유롭게 또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 네. 그리고 법사위 위원들이 사안을 가지고 지적하고 하는 거는 법사위 의원들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나머지 의원들은 불필요하게 그렇게 숟가락을 굳이 얹을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이해찬 당대표의 메시지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깝깝한 게 아직 윤석열 임기가 1년도 안 지났어요. 그렇죠. 8월인가 7월인가 7월 13일 날 이르죠. 한 달 좀 지나면 1년. 이 얘기 드릴게요. 윤석열 되는데. 사퇴할 건가 말 건가 이거 갖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뭐냐면 주변에 사퇴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장모하고 부인 문제가 몰려서 당신 죽는다.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임기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네.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 이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에 지금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혼자 고집을 해서 부장회의에서 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미봉책이 나오면 결론이 미봉책이 나오면 민주당이 분명히 이거는 특검 들어가자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문제 파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연말 넘기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시자고요. 지켜보시고 7월달 인사가 소규모로 있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중폭으로. 저는 임기 다 채우려고 하는데 아동바동 애를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고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놓는 것보다 끝까지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윤석열은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선 경쟁력 택도 없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윤석열 나오면 민주당 땡큐다. 약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를 하자면 또 뭐 1박 2일 가지고 되겠습니까만 그 검찰주의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검찰이 나라를 지키고 검찰이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자기가 중간에 물러나면 그 검찰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꼬이고 계속 찌질한 짓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년 7월까지 2년 될 때까지 버티려고 하겠지만 지는 악착같이 버티겠지만 말씀하신 연말까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저도 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일각에서 공수처 지원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걱정해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저 일부에서 백혜련 의원이 그런 걸 취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정비를 해서 이게 만약에 통합당이 추천위원 2명을 제때 추천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거나 아니면 뭐 이랬을 때 이걸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추천 기한을 언제까지 하게끔 설정하고 시한을 두고 안 되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합당 외에 교섭단체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국회처럼 바른미래당 20석이 있었을 경우 통합당이 2명 추천을 계속 안 하면 바른미래당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교섭단체가 더 복수로 있었을 경우. 그런데 지금은 교섭단체가 복수로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한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한다라고 못을 박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규칙안을 정비한다 해결된 문제보다는 국민적 압박을 통해서 추천위원들을 계속 끌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걸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밀어붙이는 게 현실적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역시 이제 고구마 상황이 지속이 될 겁니까?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답한 네.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용민 의원께서 나와서 공수처 법안 뭐 9월, 10월 정도 될 가능성도 있다. 후속 법안 처리도 있지만 이 추천위원 문제 그리고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계속 빗돌을 놓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원구성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원구성 얘기하고 기타 사항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원구성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얼마 전에 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죠. 그러나 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끝내 불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태년, 김종인이 오늘 만나서 추경 협조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는 원내대표끼리 알아서 해라. 김종인이 그렇게 공을 던져버렸죠. 결국 김태년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 그리고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를 일련에 지금 행보를 해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내일 의총이 9시에 통합당이 있습니다. 그 통합당 내일 의총 9시 의총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을 거고요. 18대 0 상임위 다 포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거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의원들 명단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는 18대 0을 가져가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했고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이것은 통합당이 그냥 그 한번 튕기는 차원에서 전술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들이 많고 북한 변수라든가 코로나 경제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한 거고 실익적 측면도 없다. 7개 상임위 가져가 봤자 표결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 실익적인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의회 독재에 대한 프레임 씌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지자들의 불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략적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통합당이 말을 바꿀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는 박병석 의장이 아마 내일 9시에 통합당 의총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금요일 날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금요일 날 무조건 본회의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 통합당에서 의총에서 18대 0 발언이 나오면 그대로 가져가라 얘기 나오면 많은 지지자분들이 국회 의장실에 전화를 하든 뭘 해서 연락을 해서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저는 뭐 민주당은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이번에는 설마. 예, 하실 겁니다. 하실 건데 한 번 더 촉구하고요. 두 번째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 의원 중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18석 다 가져가는 어렵죠. 사실은 책임 정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오만함, 의회 독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려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통합당이 왜 이렇게 꺼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중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통합당이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다른 우회로가 없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순간은 지지자들의 열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돼요. 네. 지금은 그럴 국면입니다. 네. 저도 늘 항상 온건한 편이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맨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9시 반까지 통합당 입장이 나오면 바로 진짜로 우리도 하겠지만 의장을 압박을 해서 이걸 관철시켜야지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얘기를 했죠. 윤미향 건하고 대북 문제 얘기를 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건도 국정조사 할 수가 없는 게 국정조사라는 건 4분의 1 재적위원들만 발의하면 되니까 요건은 성립되면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여야가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 일환으로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북 문제도 김태년 원내대표 그런 얘기 했지만 대북 문제 뭐 이렇게 하려면 김여정도 불러내고 볼턴도 불러내야 한다 얘기하셨는데 참 명언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이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랄까 이 지금 국정조사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경심 재판 관련해서 요즘에 방해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애국 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5명이 계속 정경심 교수 재판할 때 욕설하고 중앙지법 앞에서 안 듣기고 나와서 조롱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호인단에서 경찰에게 어떻게 좀 해라. 당장 끌고 가진 않더라도 체증이라도 해라. 그래서 네. 체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어저께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5명 모욕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옛날에 네. 사고로 알았는데 당했는데 이 한쪽 눈 장애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또 쌍욕을 하고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엄단해합니다.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건 이게 다 유튜브 코인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로. 입출정할 때. 강용석은 언제 안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곧 아마 곧. 곧? 네, 곧.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체 그분은 좀 원체 쌓인 게 많아가지고. 예.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 인식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없어. 네. 코로나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웹조사, 온라인 조사를 해봤더니 정당 기대감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56.4, 근데 통합당 18.1. 심하다. 민주당 56.4인데 두 번째가 어디냐? 열린민주당 34.2, 정의당 33.6 이렇게 나왔어요. 기대감이. 예,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도하고는 좀 다른 민주당이 거죠? 56이고 열린민주당이 34. 고무적입니다. 열린민주당도 정의당이 33.6이니까 정의당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고 통합당이 18.1이니까 물론 웹주사라는 게 화이트 칼라 고학력 이 중도 진보 성향이 조금 더 많이 표집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 흐름이면 통합당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정부에 대한 향후 기대감도 69.3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본인 삶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38%에 머물러서 본인 삶은 좀 팍팍하겠지만 정부는 일을 잘할 거야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69%가 나왔으니까 국회 기대감 여전히 43.8 낮은 수준인데 우선 과제가 뭐냐 할 때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은 누구나 아는 얘기고 못지않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높게 나왔다. 이게 특징적이었고요. 유권자 2년 평균이 그 중간이 5점, 중도가 5점인데 0점부터 10점까지 했는데 4.4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진보 쪽에. 그러니까 유권자 평균이 중도 진보 쪽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 3.23, 통합당은 7.59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소득이 좀 줄었다. 경제 전망은 암울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의 이상은 세계적으로 높아질 것. 이게 또 74.6%가 나왔고 사회 안정망 확충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다. 이게 68.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49.5 대 45%로 보편적 복지가 근소하게 우세했고요.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모두 다 기대감은 58, 57로 나온 반면에 재난지원금, 이 2차를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대감은 78%로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그렇지만 증세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두텁더라. 60%. 재정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가 56%. 사회 안전망 강화에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것은 46%에 불과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오늘은 뭐 시간이 짧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주제가 좀 많았지만 네. 아마 아까 제가 이제 미션 던졌던 민주당 그 원구성, 국회 본회의 원구성과 관련해서 실천해야 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렸습니다. 의장실과 관련된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통합당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전달하자.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몇 가지 주요 사안별로 저희가 보는 박시영의 눈, 그다음에 고일석의 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